KBS 1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안녕하십니까. 아나운서 신성원입니다. 70년 전 오늘 인도네시아에서는 반둥 회의로 알려진 아시아 아프리카 비동맹 국가들의 정상회의가 열렸습니다. 당시는 냉전 시기였고요. 미소 어느 진영에도 속하길 거부했던 제3세계 지도자들은 인종, 민족, 국가 간의 평등을 강조하고 열강에 휘둘리지 않겠다는 내용을 담은 반둥 선언을 채택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요즘은 미중 패권 경쟁으로 신냉전 시대라고 불리고 있는데요. 각국은 또 저마다의 입장에서 반둥 정신을 소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한 것은 이제는 패권국이 된 중국이 이 반둥 정신을 가장 내세우고 있다는 겁니다. 70년이 흘렀지만 그때와는 다른 듯 같은 오늘날의 세계가 반둥 회의를 통해서 돌이켜볼 점은 무엇인지 잠시 후 수상한 GPS에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주목할 국제사회 뉴스는 헤드라인 뉴스와 키워드로 정리해드립니다. 통신원 취재수첩 필리핀 소식 전해드립니다. 인구의 80%가 가톨릭 신자인 필리핀에서 부활절은 중요한 명절이자 연휴죠. 부활절 주간에는 기관이나 식당 등 문을 닫는 곳이 많아서 여행하기에는 불편하겠지만 오히려 필리핀을 제대로 볼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을 텐데요. 필리핀의 부활절에 대해서 잠시 후 통신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4월 18일 금요일 KBS 1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시작합니다. 오늘 세계는 헤드라인 뉴스. 크리스티나 게오르기에바 국제통화기금 총재가 트럼프표 관세로 인해 세계 경제가 하향할 수 있지만 침체로 빠져들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게오르기에바 총재는 혼란은 비용을 수반하며 현재 불확실성이 계속될 경우 비용이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아울러 총재는 보호주의는 장기적으로 특히 작은 국가에게 생산성을 약화시킨다며 각국이 경제, 재정적 개혁과 동시에 기민하고 신뢰할 수 있는 통화정책을 유지한다고 당부했습니다. IMF는 오는 22일 신규 세계 경제 전망을 발표할 예정인데요. 트럼프 2기 출범 이후 전방위적인 관세 폭탄과 미중 무역 전쟁으로 세계 증시가 흔들리는 등 여파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관세를 둘러싼 미국과 중국 간의 신경전이 심화하는 가운데 중국 정부가 미국 측과 실무 단계 소통을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일방적인 관세 부과는 전적으로 미국 측이 시작했으며 중국은 미국이 압박과 위협을 중단하고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평등한 대화를 통해 분쟁을 해결하길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방울을 단 사람이 방울을 떼야 한다며 미국 측이 결자 해지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유럽중앙은행이 지난해 6월 이후 지금까지 6회 연속 정책금리를 인하했습니다. 유럽중앙은행 ECB가 현지 시각으로 17일 정책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했습니다. 크리스틴 라가르드 중앙은행 총재는 경제성장의 하방 위험이 커졌으며 관세 정책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수출을 위축해 경제성장률을 떨어뜨릴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 설문에서 전문가들은 유럽중앙은행이 오는 6월 예금 금리를 한 차례 더 내린 뒤 내년 연말까지 2%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미국과 유럽 주요 국가, 우크라이나가 프랑스 파리에서 전쟁 종식 해결책 도출을 위해서 만났습니다. 엠마누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현지 시각으로 17일 미국과 우크라이나, 영국, 독일 대표단과 엘리제궁에서 회담했다고 밝혔습니다. 마크롱 대통령은 회담에서 생산적인 논의가 이뤄졌다며 참석자들에게 감사를 전했습니다. 이날 회담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만 주요 논의 내용은 러시아에도 전달됐습니다. 미국 국무부는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이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과 통화했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 대법원이 탈레반의 러시아 내 활동 금지 조치를 해제하라고 17일 결정했습니다. 러시아 대법원은 러시아 검찰청이 탈레반의 테러단체 지정을 중단해달라는 요청에 대해서 이같이 결정했는데요.
이로써 2003년 러시아 테러 단체 명단에 오른 탈레반에 대한 금지 조치가 22년 만에 해제됐습니다. 그동안의 러시아에서 탈레반과 접촉은 처벌 대상이었습니다만 이제는 합법적으로 관계를 구축할 수 있게 됐습니다. 탈레반은 미국이 아프가니스탄에서 철수한 2021년 8월 달 아프가니스탄 정권을 장악했으며 탈레반은 여성 인권 탄압 정책 등으로 국제사회에서 공식적으로 인정받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헤드라인 뉴스 외신캐스터 조윤주 씨가 전해주셨습니다. 이번에는 키워드로 정리한 국제사회 소식 살펴봅니다. 첫 번째 키워드, 제 특기는 흔들기입니다. 네. 설마 트럼프 대통령이 이 방송 듣진 않겠죠. 괜히 기분 나빠할 수도 있긴 한데 어쨌든 지금 전반적인 상황을 보면 계속 흔듭니다. 국제사회도 흔들고 그리고 연준 의장도 흔들고 있는 상황이 되는데요. 연준이 자기 뜻대로 기준금리를 인하해주지 않자 연준 의장, 파월 의장을 흔듭니다. 자리에서 내려갈 수도 있다 이렇게 경고를 한 건데요. 네. 트럼프 대통령의 압박으로 경제 데이터를 기반으로 금리를 결정하는 연준의 독립성이 침해당할 위험이 있다는 우려가 그래서 나오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소셜미디어인 트루스 소셜에 유가가 떨어졌고 식료품 가격도 내려갔고 미국은 관세 덕분에 부자가 되었는데 파월은 지금이라도 유럽 중앙은행처럼 금리를 내려야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파월의 해임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라고 말했는데요. 네. 파월 의장의 임기가 내년 5월까지 정해져 있습니다. 아주 1년이나 남았는데. 네, 그렇습니다. 이 파월 의장은 그 전날 시카고에서 연설하면서 현재까지 발표된 관세 인상 규모가 예상보다 훨씬 더 크다라고 진단하면서 관세는 최소한 일시적으로 물가를 끌어올릴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네. 관세 문제가 중앙은행의 두 가지 목표인 안정적인 물가 유지 그리고 건강한 고용시장을 동시에 달성하기 어려운 환경을 만들 수 있다고 경고를 했는데요. 이 파월 의장의 발언 이후에 뉴욕 증시장이 좀 크게 흔들렸습니다. 트럼프의 압박은 이 같은 연준의 경고에 대한 불만이 반영된 것으로 보이는데 네. 파월 의장은 정부의 관세 정책 때문에 수입 물가가 올라가면서 전반적으로 미국 물가가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금리를 내릴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또 그렇게 네. 예상하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파월 의장뿐만 아니라. 네. 근데도 트럼프 대통령 일단 미국 금리를 쥐고 있는 파월 의장을 먼저 흔들어 보는 건데요. 네. 미국 월가에서는 기준금리를 두고 트럼프와 파월 간의 힘겨루기가 이제 본격화될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트럼프는 현재 시장에서 관세 전쟁 때문에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기업과 소비자 심리 위축되는 모습을 보이자 금리 인하를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연준은 물가 상승률 목표치가 2% 이걸 이제 유지하기 위해서 고용시장 충격을 좀 완화해야 된다는 좀 까다로운 그런 두 가지 과제를 가지고 있는데요. 미국의 월스트저널은 이 트럼프의 불확실한 정책은 기업과 소비자 심리를 위축시키고 투자도 저해할 수 있다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 트럼프 대통령과 파월 의장이 사실 악연이 좀 있었어요. 저희가 예전에도 한번 이 얘기를 다루는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파월은 트럼프 1기 행정부 때인 2018년에 연준 의장으로 임명이 됐었고요. 네. 트럼프 1기 때도 연준이 지나치게 긴축 정책을 펴면서 경제를 찍어 누른다라면서 공개적으로 연준을 압박했고요. 이 파월 의장이 임명된 그해 4차례에 걸쳐서 기준금리를 총 1%포인트 올리자 트럼프는 연준이 미친 거 아니냐. 의장이 좀 바보 같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대놓고 비판했는데요. 네. 대통령이 연준 의장을 마음대로 해임시켜도 되는지 법에 정해져 있지도 않은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렇게 과격한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네. 뉴욕타임즈는 월가와 워싱턴에서 트럼프가 중앙은행의 독립성을 더욱더 심각하게 약화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면서 우려가 커지고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자, 다음 키워드, 대표는 아니지만 중재는 가능. 이건 또 어떤 얘기일까요? 네.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가 미국을 방문했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과 백악관에서 만났는데요. 오찬도 함께했습니다. 트럼프 취임 이후에 미국이 무역은 물론이고 외교 안보 분야에서 전통적인 동맹인 유럽연합과 충돌하고 있습니다만 멜로니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과 아주 케미를 보이면서 잘 지내고 있는데요. 네. 100% 합의를 이룰 것이다 이렇게까지 자신감을 보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 문 앞까지 직접 멜로니 총리를 마중 나와서 기념 촬영까지 했다고 하는데요. 네. 멜로니 총리는 지난 1월 달에 트럼프 취임식 때 유럽연합 27개 정상 가운데 유일하게 초청을 받아서 이미 그때부터도 분위기가 좋았습니다. 네.
멜로니 총리 역시 트럼프를 다루는 방법을 아는 것 같은데요. 미국과 같이 서방을 위대하게 만들 것이라면서 능숙한 솜씨로 트럼프의 비위를 맞춰줬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말한 마가 미국을 다시 위대하기를 패러디해서 서방도 같이 좀 잘해보자라고 이제 얘기를 한 것이고요. 네. 그러자 트럼프가 굉장히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우리는 할 수 있다. 그녀가 자랑스럽다. 매우 좋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러면서 멜로니는 양국이 워크, 이제 이게 웨이크의 과거형인데요. 이게 네. 뭐냐면 그 진보적인 가치를 강요하는 행위. 소위 말해서 좀 진보주의자. 민주당을 깨어 있다. 네. 뭐 이런 얘기가 나는 이제 되겠네요. 모든 사안에 대해서 좀 포용력이 있고 깨어 있다 이런 거 말하는 건데 네. 그런 거 하지 말자라고 말하면서 마약이라든지 불법 이민자의 싸움에 대해서 우리가 서로 정서를 공유하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두 정상은 이민 제한 정책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고요. 멜로니 총리가 백악관에 와서 액화 천연가스, LNG 수입 확대, 원자력 분야 투자 같은 선물 보따리도 같이 내놨습니다. 네. 자, 유럽연합이 지금 미국과 관세 협상 시작했습니다. 근데 뭐 별 성과는 없었는데 멜로니 총리가 좀 중재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분위기라면 네, 그런 생각도 맞습니다. 드네요. 사실 유럽연합이 뭐 멜로니 총리를 대표로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네, 네. 트럼프 대통령을 좀 잘 다루고 결이 비슷하니까 중간에서 뭔가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관세 전쟁 때문에 미국과 유럽연합이 서로 맞불 조치로 이제 서로 보복 관세를 몇 차례 주고받고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유럽연합은 1차 회담에서 성과를 내지 못했습니다.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은 유럽연합이 공언한 대로 보복 조치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멜로니 총리가 질문 받았습니다. 진짜 보복할 거냐라는 질문 받았는데 그랬더니 대서양 양쪽에서 미국과 유럽 모두를 더 강하게 만들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찾기 위해서 자신이 여기 왔기 때문에 중간 지점을 찾는 것이 모두에게 좋지 않겠냐라면서 중재자 역할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멜로니 총리는 이탈리아를 찾은 제이디 벤슨 부통령과도 별도로 만난다고 하니까요. 어쨌든 미국 정부와 멜로니 총리가 좀 긴밀하게 접촉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멜로니 총리가 트럼프가 가까운 시일 안에 이탈리아를 공식 방문하겠다는 요청을 수락했다면서 트럼프가 이탈리아 가능성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한 가지 좀 덧붙이자면 지금 일본이 먼저 미국과 관세 협상을 하고 그렇죠. 있는데요. 네, 네. 요새의 경제 재생 사항을 대표로 한 협상단이 워싱턴 DC에서 이제 미국과 일본 간의 협상이 진행이 됐는데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 미국 무역 대표부 대표가 협상을 했는데 그때 트럼프 대통령이 협상장에 직접 나타나서 50분간 참여를 직접 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일본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 자리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주일 미군 주둔비 부담 방식에 대해서 불공평하다 이런 지적을 나왔군요. 직접 네. 했고 그래서 관세 협상에서 방위 문제를 함께 다루겠다는 의중을 확실하게 밝혔습니다. 우리나라도 좀 네. 비슷한 상황에 맞습니다. 놓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다음 키워드 아무도 살 수 없는 곳. 네. 인도와 파키스탄이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데요. 네. 왜냐하면은 예년보다 이른 시기에 극염한 폭염이 찾아오면서 네. 피해가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파키스탄 기상청에 따르면 일부 지역의 기온이 14일부터 18일까지 평년 대비해서 최대 8도 이상 올라간다고 하는데요. 네. 파키스탄 남서부에 있는 발루치스탄 지역은 이번 주에 최고 기온이 49도까지 올라갈 것으로 예보가 나왔습니다. 49도요. 네. 인도 역시 수도 델리에서 이번 달 들어서 벌써 세 차례나 기온이 40도를 넘어섰고요. 라자스탄주도 일부 지역이긴 합니다만 기온이 44도까지 올라갔다고 합니다. 지금 4월인데. 맞아요. 네. 너무 보통 이제 덥네요. 5월, 6월쯤에 폭염이 절정에 달한다고 하는데 올해는 네. 한 달 빨리 폭염이 찾아왔습니다. 이렇게 폭염 여파는 단순한 더위에 그치지 않고 여러 가지 후폭풍이 있다고 하는데요. 특히 이제 인도와 파키스탄 지역은 기후변에 가장 취약한 지역 중 하나이고 남아시아 전역에 걸쳐서 10억 명 이상의 인구가 살고 있는 굉장히 인구 밀도가 높은 곳입니다. 그렇죠. 그런데다가 사실 이제 경제 수준이 그닥 높지 않기 때문에 취약계층이 많거든요. 그래서 피해가 더 커질 수가 있습니다. 국제조산사 연맹 측에 따르면 폭염은 조산율을 높이고 신생아의 호흡기 질환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임신성 고혈압도 올라간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아기들도 위험한 상황이 되는 건데 여기에다가 식량 위기도 현실화되고 있는데요. 작물이 아직 덜 자란 상태에서 기온이 갑자기 올라가면은 수확량이 크게 줄어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후 전문가들은 2050년쯤이 되면은요 인도가
사람들이 살 수 없는 수준까지 기온이 올라가는 최초의 국가가 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인도는 2022년 3월 달부터 5월 달까지 총 280일간의 폭염이 지속된 바가 있었다고 하니까 네. 점점 더워지고 더 더워지는 그런 현상이 발생하면서 인명피해, 사망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35도쯤만 돼도 너무 너무 덥다고 덥죠. 하는데 49도는 뭐 어느 정도일지 상상도 안 가네요. 네. 자, 다음 키워드입니다. 얇으면 얇을수록 좋다. 네. 중국의 남방항공이 항공기 수용 인원을 더 늘리기 위해서 네. 또 공간을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 초박형 좌석, 아주 등받이가 얇은 좌석을 깔았습니다. 그래서 네.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남방항공이 중국 3대 항공사 가운데 하나인데 그렇죠. 마치 저가 비용 항공사처럼 굉장히 비용 줄이게 나섰다고 하는데 일단 기존 좌석 대비해서 두께를 절반으로 줄인 초박형 좌석을 공개했습니다. 핸드폰도 아니고 뭐 이렇게 참 좀 얇아지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네. 일단 뭐 항공사 측에서는 이게 두께가 얇아지니까 공간이 더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추가적으로 14석에서 28석까지 좌석을 추가할 수가 있고 그래서 이렇게 하게 되면은 1년에 우리 돈으로 580억 원 정도 이제 수익이 증가된다라고 항공사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항공사 입장은 그렇지만 네. 예, 승객 입장도 들어볼까요? 그래서 이제 승객들이 얘기하는 것이 직각으로 이렇게 다 앉아 있으니까 무슨 고문 의자에 앉아 있는 것 같다. 그리고 네. 등받이가 짧고 얇으니까 이렇게 등을 대고 있으면 불편하죠. 공중에 떠서 머리를 둘 데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허리가 뻣뻣해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그 와중에 긍정적인 사람도 있었습니다. 앞뒤 좌석 간격이 좀 넓은 것 같다. 그리고 단거리라면 괜찮다. 감수할 수 있다. 생각보다는 괜찮다. 이런 의견도 있었다고 하는데요. 네. 하지만 어쨌든 이 초박형 좌석 출시 이후에 현지에서는 남방항공이 사실상 저가 항공사와 뭐가 다르냐라면서 비판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일부 누리꾼들은 남방항공을 남방 저가 항공사다 이렇게 불러야 된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전문가 중에 이제 그 조종사 중에 한 얘기는요. 비행기가 만약에 난기류를 만나거나 아니면 예. 착륙할 때 강한 충격을 받게 되면은 그렇죠. 충격을 흡수할 수가 없지 않겠냐라면서 좀 위험할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논란이 커지자 남방 항공사 측에서 좌석의 안전성을 고려해서 제작을 한 거기 때문에 괜찮다. 그리고 승객들의 공간이 넓어져서 훨씬 더 좋다. 인체공학적으로 디자인한 거다라고 말하느나 승객들은 불편하다. 그렇죠. 이렇게 네, 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또 이제 난기류가 좀 많아지는 맞아요. 추세다 보니까 이상기후 때문에 글쎄요. 좀 불편할 것 같긴 하거든요. 네, 맞습니다. 얇아지면. 다음 키워드입니다. 메울 수 있는 구멍. 네, 스위스 제네바에서 WHO 회의가 열렸는데요. 회원국들이 글로벌 감염병 대유행에 대응하기 위해서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네. 이 법적 구속력이 있고요. 5월 달 열리는 세계 보건총회에서 이 협약이 승인된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코로나19 대유행 기간을 겪으면서 이제 잘 사는 나라, 그렇지 않은 나라들 간에 그렇죠. 백신 보급에 큰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다른 국가들이 일부 뭐 백신을 사재기 한다 이런 네. 비판도 있었는데요. 그래서 뭔가 대책이 필요하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국가들이 백신을 같이 생산하고 이런 것들을 좀 공유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특히 제약회사의 병원체 샘플과 유전체 서열 간에 이런 과학적인 데이터에 대한 접근권을 부여하는 방법. 그래서 이제 서로 좀 협력을 해서 백신을 공유하자라면서 세계보건기구가 주체가 돼서 세계 각국들이 협약을 체결하게 된 건데 네. 사실 우리가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이런 유행병이 다시 또 올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됐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의약품 확보도 굉장히 필요하다는 얘기를 하게 된 건데 문제는 세계보건기구에서 미국이 탈퇴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커다란 구멍이 생기게 네. 된 건데 사실 세계보건기구에서 미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높았는데요. 그래서 뭐 구멍이 났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미국 조지타운대 교수는 얘기가 이번에 이 WHO 협약에 미국이 빠진 것은 결국 큰 구멍을 남긴 거긴 하지만 그러나 네. 이 트럼프 정부의 파괴적인 행동이 결국 이 협약에 합의에 이르도록 각 국가가 협력하는데 중심적인 역할을 했다라고 그렇군요. 밝혔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게 메울 수 있는 구멍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다음 키워드는 시술은 당신의 자신감을 올려줄 수 없습니다. 네. 라고, 예. 영국에서 요즘 유행하는 시술이 하나 있다고 하는데요. 네. 엉덩이를 이렇게 크고
올려주는 리프팅 음. 시술 이게 유행을 한다고 합니다. 네. 뭐 일명 브라질 엉덩이 리프팅이라고 하는 건데요. 이게 네. 왜냐하면은 그 남미 국가 여성들이 예. 신체적으로 약간 굴곡이 많은 그런 음. 체형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네. 이거를 시술을 통해서 가능하다고 광고하는 업체들이 있었는데 이게 좀 위험해서 영국의 정부 측에서 이 업체들에게 경고 통보와 함께 광고 중지 명령을 내린 겁니다. 오. 이 시술은 엉덩이에 필러를 주입해서 모양과 크기를 키우는 미용 시술인데요. 네. 영국에서는 지금까지는 규제되지 않고 있습니다만 감염 등 여러 가지 위험 요소가 있기 때문에 건강상에 굉장히 위험을 초래한다고 합니다. 이 엉덩이가 커지면 상대적으로 허리가 가늘어 보이고요. 굴곡진 몸매가 되기 때문에 네. 사실 뭐 가장 대표적인 연예인 그럼 킴 카다시안 그렇죠. 아시죠? 그래서 네. 킴 카다시안 같은 엉덩이를 갖고 싶어요 말하면서 사람들이 시술을 하는 건데 네. 문제는 실제로 영국에서 이 시술을 받은 여성들이 감염됐고요. 아. 이 중에 많은 여성들이 폐혈증에 걸려서 병원 치료받거나 조직 손상을 복구하기 위해서 다시 한 번 더 수술을 받는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영국의 관광표준청이 인공지능 기반의 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해서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에 이 시술과 유사한 또는 뭐 광고를 적발해서 해당 광고 업체에 대해서 조치를 취했고요. 총 6개 업체가 규제를 받게 된 겁니다. 네. 얼마 전에 영국 여성이 이 시술 받다가 사망한 일이 있었는데요. 그렇군요. 여성 4,000명 중 1명이 이 시술 받다가 네. 숨진다는 영국의 조사 결과도 있습니다. 최근에 영국 여성이 튀르키예에서 수술 받다가 숨지는 그런 사고도 있었습니다. 이게 위험한 수술이군요. 네, 맞습니다. 네. 실제로 시술에서 규제가 없고요. 위험성이 굉장히 높다고 하는데 네. 다른 미용 시술과 비교했을 때 치사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왜냐하면 네. 엉덩이에는 심장으로 올라가는 정맥이 연결돼 있는데 그렇죠. 이식하는 지방이 혈관을 잘못 건드리게 되면은요 네. 심장으로 직행하게 되고 이렇게 되면은 폐색전증 발생해서 목숨이 위험해질 수 있다고 합니다. 아, 위험해요. 네. 근데 이제 광고들은 완벽한 복숭아 모양의 엉덩이를 가질 수 있습니다. 매 순간 자신감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문구로 사람들을 현혹한다고 하는데 네. 목숨이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운동으로 그럼요. 자신감을 올려보는 걸로 네, 해야겠습니다. 맞습니다. 헤드라인 뉴스와 키워드 외신캐스터 조윤주 씨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KBS 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1부 마무리하겠습니다. 11시 30분부터 일부 지역에서는 해당 지역 방송 보내드립니다. Five for Fighting의 100 Years 함께 듣겠습니다. I'm 15 for a moment, caught in between 10 and 20, and I'm just dreaming, counting the ways to where you are. I'm 22 for a moment, and she feels better than ever, and we're on fire, making our way back from Mars. 15, there's still time for you, time to buy and time to lose. 15, there's never a wish better than this, when you only got 100 years to live. I'm 33 for a moment. I'm still the man, but you see I'm there, a kid on the way, babe, a family on my mind. I'm 45 for a moment. The sea is high and I'm heading toward crosses, chasing the years of my life. 15, there's still time for you, time to buy and time to lose yourself within a morning star. 15, I'm alright with you. 15, there's never a wish better than this, when you only got 100 years to live. Half time goes by.
지금 시각은 11시 30분입니다. KBS Ladies and gentlemen. 국제사회의 다양한 뉴스를 한눈에 KBS 1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세계를 바로 보는 최소한의 투자입니다.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정부가 오늘 국무회의를 열고 12조 2천억 원 규모의 추가 경정 예산안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추경안은 크게 산불 피해 복구를 비롯한 재해 재난 대응과 통상 인공지능 대응, 민생 지원까지 3대 분야를 중심으로 구성됐습니다. 의결된 추경안은 다음 주 초 국회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인공지능 분야에 배정된 1조 8천억 원 규모의 추경 예산안 가운데 80% 이상을 그래픽 처리 장치, GPU 확보에 쓰기로 했습니다. 올해 안에 첨단 GPU 10,000장을 확보해 AI 컴퓨팅 인프라를 확충하고 이를 바탕으로 세계적 수준의 AI 모델 개발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자 첫 TV 토론회가 오늘 저녁 열립니다. 이번 토론은 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인 이재명, 김경수, 김동연 경선 후보들이 출연해 1시간 20분 동안 진행됩니다. 국민의힘은 오늘 제21대 대통령 후보자 경선 후보자 8명의 주요 공약을 듣는 비전 대회를 엽니다. 후보자들은 내일과 모레에는 두 팀으로 나눠 각각 토론회를 진행합니다. 유럽중앙은행이 금리를 6번 연속 내리는 등 세계 각국이 미국발 관세 전쟁으로 경기 둔화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파월 미 연방준비제도 의장이 빨리 그만둬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3월 개학 이후 어린이와 청소년들을 중심으로 비형 독감 유행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질병관리청은 지난주 독감 의심 환자가 일주일 전과 비교해 약 27% 늘어났다고 발표했습니다. 최근 5주 연속 증가세입니다. 질병청은 이번 절기 독감 국가 예방접종이 이달 30일까지인 만큼 지금이라도 접종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한나였습니다. 통신원 취재 수첩. 통신원 취재 수첩 오늘은 필리핀 마닐라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황종일 통신원이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필리핀 부활절이 크리스마스와 함께 가장 중요한 명절이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올해는 오는 일요일 4월 20일이 부활절인데요. 네, 필리핀은 지금 부활절 연휴 중입니다. 그렇군요. 지난 수요일부터 시작됐습니다. 네, 필리핀은 부활절이 가까워지면 거리 분위기가 확 달라집니다. 학교는 일찍 방학을 하고 쇼핑몰은 문을 닫고 고속도로는 한산해집니다. 하지만 사람들의 마음은 어느 때보다도 바빠집니다. 기도를 준비하고 가족과의 시간을 계획하며 수천 년 전의 고난과 부활을 되새깁니다. 네, 필리핀은 아시아에서 가장 가톨릭 신자가 많은 나라입니다. 이 나라에서 부활절은 성탄절과 함께 가장 중요한 신앙 절기입니다. 하지만 필리핀의 부활절은 단지 교회에서의 미사 성경 읽기로 끝나지 않습니다. 지역마다 고유한 문화와 전통이 결합되어 종교의식을 치르고 공동체 축제의장이 마련됩니다. 네. 부활절 주간 지금 연휴라고 하셨는데 어떻게 보내고 계신가요? 네, 부활절 기간 동안 필리핀 사회 전반은 종교적인 의미를 반영해 운영이 달라집니다. 성목요일부터 성금요일에 모든 관공서와 일반 회사들은 휴무하게 됩니다. 네. 아울러 대부분의 쇼핑몰 등은 문을 닫거나 단축 운행하며 부활절 당일 일요일 오전에는 미사 중심, 오후부터는 가족 단위 쇼핑 객으로 몰이 다시 활기를 찾습니다. 이스터 에그 헌트 이벤트가 대형 쇼핑몰과 호텔에도 유행하며 아이들과 가족을 위한 현대적 놀이 문화가 신앙과 결합되고 있습니다. 또한 지프니, 버스, 트라이시클 등 대중교통은
성금요일 전후로 거의 운행을 중단하고 주요 도시에서는 교회 행진과 순례 행사를 위해 도로 통제 및 폐쇄 조치가 이루어집니다. 이와 함께 그랍, 택시 등 호출 기반 교통 서비스는 부활절 당일 급증하는 수요로 요금이 상승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그렇군요. 부활절 기간에 치러지는 전통 의식 어떤 게 있을까요? 이 기간 필리핀 전국의 교회에서는 신자들이 야자수입, 즉 필라스파스를 들고 미사에 참석합니다. 네. 신부님이 축복을 내리면 이 잎은 집 문 위나 창문에 걸어두며 1년간 악령을 막는 부적처럼 여겨집니다. 그리고 고난 기간 중 가장 대표적인 필리핀 전통은 타바사입니다. 네. 파시온이라는 책에 담긴 예수의 순환과 죽음을 가족, 이웃, 친구들이 돌아가며 노래하듯 낭송하는 것입니다. 이 낭송은 한 집이나 공터에서 밤새 이어지며 보통 이틀에서 사흘간 계속됩니다. 그리고 비시타 이글레시아라는 성 목요일 밤 수만 명의 신자들이 거리로 나와 깊은 밤까지 행진을 이어가는 전통을 지킵니다. 네. 부활절 전 금요일이 이제 성금요일이라고 하는데 오늘이 되겠네요. 이날 치러지는 의식 중에서 논란이 되는 부분이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필리핀 산페르난도시 쿠투드 마을에서는 네. 매년 성금요일 오전 자발적 서원에 따라 참여한 참가자들은 먼저 스스로 채찍질을 하며 마을을 행진한 뒤 현장에 도착하면 실제로 손목에 못을 박은 채 십자가에 고정됩니다. 이 행사는 필리핀 내에서도 의견이 갈리는 논란의 대상입니다. 네. 또한 외국인들이 무분별하게 촬영하고 콘텐츠화하면서 우려를 낳고 있는데 필리핀 가톨릭 교회는 이 행사를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네. 특히 부활절 새벽 많은 지역에서 열리는 살루봉은 부활한 예수와 슬픔에 잠긴 마리아의 재장면을 재현하는 전통 행사입니다. 남성과 여성의 두 개 대열이 각기 다른 방향에서 출발해 새벽녘에 하나의 광장에서 만나는 구조입니다. 살루봉에서 어린이가 천사복장을 하고 와이어에 매달려 등장하여 성모 마리아의 검은 베일을 벗기고 하얀 망토를 씌우는 장면이 하이라이트입니다. 그렇군요. 필리핀에서 부활절이 이렇게 큰 연휴인지 몰랐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알려주셨어요. 네. 네. 또 한편 MZ세대의 새로운 신앙 실천이 생겨나고 있는데요. 네. 교회 예배보다는 묵상, 명상, 디지털 디톡스, 기도 산책 등을 선택하는 등 종교보다 영성을 강조하는 자율적 신앙 태도가 확대되는 새로운 모습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네. 이 나라는 종교의 힘을 통해 고통을 기억하고 회복을 나누며 다시 시작할 용기를 키우는 공동체적 신앙을 가지고 있는 나라입니다. 논쟁과 변화 속에서도 전통을 지키며 하나 되는 것, 그것이 바로 필리핀 부활절의 힘입니다. 네, 오늘은 필리핀의 부활절 연휴 소식 전해주셨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필리핀 마닐라에서 황종일 통신원이었습니다. 넓은 지구촌의 한 지역 장소를 중심으로 우리가 주목할 이야기 전해드리는 시간 구정은의 수상한 GPS입니다. 구정은 국제 전문 기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또 어느 지역 이야기를 오늘은 준비하셨을까요? 시간을 확 돌려서 네. 70년 전에 70년 전. 인도네시아 그리고 반둥이라는 곳으로 가볼 거예요. 교과서에서 많이 들었던 내용이에요. 맞습니다. 바로 네. 그 반둥입니다. 네. 인도네시아 자바섬의 서쪽 서자바주의 주도인 도시인데요. 네. 이 반둥이라는 곳이 사실 우리가 인도네시아에서 관광 갈 때는 이 반둥에 가는 일이 없으니까 그렇죠. 좀 생소한데 인도네시아에서 세 번째로 큰 도시더라고요. 그렇군요. 네. 근데 이 반둥에 70년 전에 세계사의 주역들이 모였죠. 역사 교과서에서 보신 게 당연합니다. 네. 그러니까 1955년 4월 18일, 오늘이네요. 4월 네. 18일부터 24일까지 아시아 아프리카 정상회의가 당시에 열렸는데 보통 우리가 반둥회의라고 반둥회의? 부르죠. 네. 예, 그 올해가 그 70주년입니다. 그렇군요. 비동맹 회의로 알고 있는데 이 어떤 회의였는지 좀 예, 그때 가르쳐 주시죠. 네. 주최한 건 이제 장소는 인도네시아였고 주최한 거는 버마, 오늘날의 미얀마죠. 미얀마. 그다음에 인도 그리고
이 오늘날의 스리랑카 당시의 이름이 실론이었습니다. 네. 이게 사실 우리도 독립한 지 뭐 한 10년밖에 안 됐을 때였지만 세계 여러 나라들이 그러니까 지금과는 지도가 세계 지도가 진짜 달랐죠. 다를 독립을 때죠. 아직 안 한 나라들이 많았으니까. 네. 그래서 인도네시아, 버마, 인도, 실론, 파키스탄 이 나라들이 공동 주최를 했고 그때 뭐 인도 외교장관이 인도네시아 외교장관 그 루슬 압둘간이라는 사람이 이제 회의를 이끌었었습니다. 네. 이제 목표는 이름 그대로 아시아와 아프리카의 협력을 강화하자. 새로 식민지에서 벗어나는 나라들, 벗어나려고 하는 사람들. 네. 그래서 이렇게 열강의 제국주의, 식민주의에 반대하는 거. 이게 이제 목표였는데 근데 그때가 이제 냉전이 한창 시작되던 때였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때 29개 나라의 훗날 기준으로 29개 나라의 대표들이 왔는데 네. 냉전 시절에 우리는 미국과 소련 어느 한쪽에 이렇게 들어가지 않겠다. 식민주의, 제국주의 거부하는 것도 그렇고 그다음에 독자 노선을 걷겠다. 어떻게 보면 민족주의에 가까웠죠. 그래서 그런 내용을 담은 10개 항목의 반둥선언이라는 거를 채택을 했어요. 근데 이 나라들 당시에는 힘이 없는 나라들이었지만 그 당시에도 이 인구를 전체 합치면 15억 명이었는데 이게 당시 기준으로는 세계 인구의 절반이 넘었다고 해요. 그렇군요. 그 역사적인 인물들도 많이 모였던 거죠. 예, 네. 그때 뭐 우리 많이 들어본 그 특히 좀 연식 있으신 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저는 그럼 모르겠네요. 아, 예, 모르실 거예요. 예. 중국의 그 저원라이 총리 네. 그리고 외교를 맡아서 했었죠. 마오쩌둥 시절에. 그렇죠. 네. 근데 당시 참석자들 사진을 찾아보면 진짜 면면이 쟁쟁해요. 오. 저원라이 총리도 있었고 그 인도의 자와할랄 네루 총리 예, 그리고 이집트의 가말 압둘 나세르 대통령 이제 범아랍주의를 내세웠던 아랍 전체 지도자였죠. 네. 그리고 아프리카 독립의 아버지로 불리는 가나의 초대 대통령 콰메 은크루마. 한국에선 좀 생소하게 들릴 수도 있는데 이 은크루마라는 사람은 네. 그러니까 가나가 아프리카의 식민지였던 나라들 중에서 제일 먼저 독립했어요. 아. 반동회의가 55년이었는데 사실 가나는 58년에 독립을 했고 네. 그러니까 이때는 사실 독립국가의 지도자는 아니었죠. 아니네요. 아프리카 전체에 어떤 독립의 메시지를 알리고 선도했던 분이에요. 네. 그리고 또 그 소련에 맞서서 공산국가였지만 독자 노선을 걸었던 유고슬라비아 연방의 요시프 티토. 예,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이 회의가 있었고 그 다음에 식민 통치에서 벗어난 그 신생 독립국들이 속속 합류를 하면서 네. 2년 뒤에 1957년에 이집트 카이로에서 다시 한번 아시아 아프리카 연대회의가 열렸고 그리고 1961년에 그때는 이제 유고슬라비아 연방의 수도 지금은 세르비아 수도입니다만 베오그라드에서 또 이 회의가 한 번 더 열리면서 거기서 비동맹 운동이라는 것이 공식적으로 출범을 하게 되는 거예요. 네. 올해가 이제 70주년인데 뭐 기념식, 기념회의 뭐 이런 건 없나요? 2015년에 이제 60주년 회의, 2005년에 50주년 회의 계속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사실 그동안에도 이 반동 회의라는 게 뭐 틈틈이 하기는 해요. 우리가 좀 관심 안 가져서 그렇지. 근데 제가 10년 전 회의 때는 그때 기사를 썼기 때문에 기억이 나는데 60주년 회의 때의 주인공은 네.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이었습니다. 당시에는. 아. 그때 이제 반동에서 열린 회의에 시 주석이 직접 가가지고 뭐 네. 그거죠. 중국이 이제 걷고 그렇죠. 우리가 이제 이런 개도국들의 맹주다 이제 이랬는데 올해는 좀 인도가 그렇게 해보고 싶은 모양이에요. 그래서 인도가 반둥의 후계자를 자처하면서 네. 인도 중부의 텔랑가나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이 주의 주도가 하이더라바드라는 도시인데 굉장히 큰 도시고 인도 IT 산업의 중심지죠. 네. 여기서 24일부터 26일까지 반둥의 유산을 기념하는 바라트 정상회의라는 걸 엽니다. 이 바라트라는 건 인도에서 인도 사람들이 인도를 부르는 우리가 한국, 코리아가 아니라 한국 그러듯이 네. 그런 이제 힌두어 이제 말이라고 해요. 그래서 뭐 인도 쪽에서는 뭐 글로벌 대표단이 온다 막 그러는데 정상급 회의는 좀 아니고요. 그다음에 인도의 지금 그 나렌드라 모디 총리 자체가 네. 그 비동맹 노선을 이끌었던 그 왕년에 네루 총리하고는
정반대인 힌두 민족주의, 그다음에 개발 성장주의자죠. 그래서 이번에 사실 정상회의에도 모디 총리가 안 가요. 이 바라트 정상회의라는 것에. 네. 그 대신에 이제 야당 대표이고 하원의장인 라훌 간디가 참석하는데, 이 라훌 간디가 국민회의라는 현재 야당을 이끄는 사람이고, 거기가 네루 총리의 당이었죠. 그다음에 라훌 간디 자체가 네루 총리의 이제 그 손자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 보니까 인도가 뭐 후계자 반둥 정신을 얘기를 하는데 힘은 실리지 않는 것 같고, 하지만 지금 시대가 네. 냉전은 끝난 지 한참 됐는데 지금 뭐 신냉전 막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때문에 세계가 지금 아수라장인 것 같고, 또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침공해서 뭐 정말 진짜 전쟁이 전쟁을 벌이고 있고요. 있고, 네. 이런 상황에서 다시 그다음에 또 이제 중국이 또 이렇게 뭐 그렇죠. 신냉전, 사실 그러면 러시아보다 오히려 중국을 겨냥하는 그런 거, 그래서 지금 다시 반둥 정신 이거를 거론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군요. 그 당시와는 뭐 상황도 달라졌고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 네. 지금 반둥 정신 왜 얘기가 나오는 걸까요? 그러니까 어떤 그런 맥락일까요? 여러 가지 세계 정세 같은 거, 네. 이 강대국의 경쟁 시대 끝난 거 아니냐 그러는데 다시 또 그런 게 불거진 상황이 있기도 하고, 그래서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에서 네. 12일부터 16일까지 국제의회 연맹이라는 게 있어요. IPU라고. 거기 총회가 열렸는데 그 중에 주요한 세션이 반둥 정신 70주년 세션이었어요. 이제 이 자리에서 이제 여러 이제 각국의 의회 대표들이 모여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예를 들면 이집트 하원의장 같은 경우는 반둥 회의의 원칙에 따라서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를 재건해야 된다. 그러니까 미국이나 뭐 이런 데서 막 여러 가지 이야기들 하잖아요. 그래서 이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추방당하거나 이런 일이 있어서는 절대 안 되고, 어떻게 보면은 민족 자결과 평등과 좀 이런 거 강조하는 건데, 네. 그 미국 트럼프 정부가 무슨 해안 휴양지 만들겠다 막 그러고 그러니까요. 있으니까 네. 이집트 쪽에서 그 얼마 전에 그 이집 뭐 재건 방안을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추방당하지 않게 하는 재건 방안을 내놨었고, 이거를 아랍 이슬람권이 밀고 있는데 이거를 지지해 달라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제 반둥 정신 얘기를 한 거죠, 이집트에서는. 네. 또 이 회의에서 파키스탄 상원의장도 뭐 정치적인 자결권, 불간섭, 국가 주권, 평화 공존 이런 반둥 원칙을 재차 강조하면서 뭐 경제적인 불평등이라든가 뭐 지정학적 긴장 해소라든가, 그다음에 기후 위기 이런 이제 글로벌 이제 이슈에 대응하는 원칙으로 다시 한번 되새겨야 한다 이렇게 말을 했고, 네. 역시 또 팔레스타인에서 자행되는 이런 폭력을 비난을 했습니다. 사실 근데 70년 전에 반둥 회의 때 그때 이스라엘이 건국된 게 48년이고 팔레스타인 사람들 다 쫓겨나고 엄청 많이 죽고 학살당하고 그랬을 몇 년 안 가서 열린 거였기 때문에 그때도 팔레스타인 사람들 얘기가 나왔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때 반둥에 모였던 사람들도 70년 전에 강대국들을 규탄을 했는데, 네. 지금도 달라지기는커녕 상황 그러게요. 어떻게 보면 더 심각해져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게 참 좀 비극 중에 비극인 거죠. 네, 그 이야기 쭉 들어보면 각국이 자기 입장에 따라서 이 반둥 정신이라는 걸 얘기하는 것 같아요. 지금 그런 양상이도 뭐 이렇게 막 폄하할 일은 아니지만, 네. 뭐 결국 자기네 입장에서 이용하는 거 아니야라고 이렇게 폄하할 일은 아니지만 어쨌든 자기네들의 입장이 뭐 반영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국제회의에서. 네. 예를 들면 이란 대표 같은 경우 국회 부의장이 그 회의에 왔는데, 일방주의에 맞서서 단결하고 다자주의에 기초한 새로운 세계 질서를 만들어야 한다. 여기서 미국에 대한 이제 얘기겠죠. 미국에 대한 이제 반발이죠. 네. 그러면서 이제 뭐라 그랬냐면, 지금처럼 이렇게 복잡한 세계에서 글로벌 의사결정 기관이 실패하고 있다. 그러니까 유엔이 실패했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뭐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들 때문에 아무것도 안 되는 거, 이런 거 뭐 말은 맞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40년 넘게 일하는 미국의 일방주의와 불법 제재에 저항해 왔다. 이 저항이 반드시 우리나라만을 위한 게 아니라 독립과 정의, 존엄성을 위한 세계적인 투쟁이다. 비동맹 운동이 새로운 국제 질서의 플랫폼이 돼야 한다. 근데 사실 이란도 뭐 말은 맞는 소리지만 할 말은 없는 게, 지금
제국주의적 침략 전쟁 벌이고 있는 러시아에 동조를 하고 있잖아요. 뭐 반미 뭐 맞긴 한데 네. 반동 정신인데 그건 또 맞는 이야기인지 뭐 이런 거는 싹 빼고 아무튼 자기네 입장에서는 뭐 할 만한 얘기였을 수 있죠. 네. 자, 중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미국과 그야말로 패권 전쟁 벌이고 있는데 특히 이 반둥에 대한 언급을 좀 할 것 같아요. 많이 했죠, 중국은. 네. 이번에 그 우즈베키스탄에 모인 그 회원국들 비동맹 쪽 회원국들이 뭐 네. 반동은 즉 저마다 얘기하면서 타슈켄트 선언 채택하고 그랬는데 근데 뭐 제일 보도 많이 하고 강조한 나라는 역시 중국입니다. 그렇죠. 중국의 그 영자 언론, 영자지 차이나 데일리. 반둥이 계속해서 길을 제시하고 있다. 뭐 이런 제목의 기사가 뭐 16일에 실렸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당시에 이제 그 유엔에서는 사실 중국이 인정받지 못하고 있을 때였잖아요. 70년 전에 유엔에서 이제 중국이 회원국이 되고 대만을 밀어낸 건 그보다 한참 후였으니까. 그렇죠. 근데 그때 비동맹 이 회의에 참석한 반동 회의를 주최한 쪽에서는 중국을 초청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그게 굉장히 의미가 있었던 일이라는 거 이런 거를 강조를 하고 그다음에 중국적 언론 보도를 보면은 수십 년 동안 우리는 동남아 국가연합 아세안 뭐 여기까지 얘기가 되는데 그다음에 상하이 협력기구 이거는 중국이 주도하는 이제 안보기구죠. 이런 기구를 통해서 평등하고 포용적이고 협력적인 안보 개념을 유지해왔다. 그다음에 모든 국가를 국제사회의 동등한 구성원으로 보는 중국의 글로벌 안보 이니셔티브 이런 거를 강조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항구 15의 영자진 그 관영 글로벌 타임스도 뭐 7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반동 정신을 소중히 해야 한다. 그래서 평등, 상호 이익, 집단적 협의 이런 원칙을 되살려야 한다. 뭐 이렇게 또 주장을 했습니다. 주변 나라들도 이렇게 같이 생각을 해야 될 텐데요. 그러게요. 예. 참 이 뭐 좋은 얘기죠. 네, 평등, 네, 네. 뭐 상호 이익. 그렇죠. 근데 당장 인도네시아부터 뭐 중국의 이런 주장에 얼마나 동의할지 좀 의심스럽습니다. 예. 옛날에 그때 반동에 모였던 동료들 지금은 뭐 특히 뭐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 이런 것 때문에 서로 엄청 갈등하는 처지잖아요. 그리고 당시에 그렇게 초청해줘서 고마워했었던 중화인민공화국. 네. 아유 지금은 뭐 글로벌 힘이 너무 양강이라면서 막강해졌죠. 뭐 예. 강압적으로 그 주변 나라들 반동회의 열었던 인도네시아 비롯해서 찍어 누르고 있고. 그 인도네시아가 사실은 그러면은 이거를 이 행사를 뭐 70주년 행사 이런 걸 해야 되는데 올해 반동에서 뭐 이렇게 작은 회의를 하긴 하는데 형식적인 행사일 뿐 뭐 홍보도 별로 안 하고 인도네시아 자체 정부 자체가 지금 정신이 없잖아요. 예 그리고 네. 이 작년에 취임한 이 프라보 수비안토 대통령 네. 그러니까 사실 인도네시아 역사가 그 당시에 반동회의 열 때 70년 전에는 그 스카르노 그 민족주의자인 스카르노 정부 때와 초대 대통령 때였는데 네. 그 스카르노 정권을 군부가 쿠데타로 엎어버렸죠. 그러면서 그 수하르토라는 사람이 독재를 오랫동안 했었는데 이 브라보 지금 현 대통령이 그 독재자였던 수하르토의 사위고 예, 본인이 그다음에 군부 쿠데타 세력의 이제 후계자 군 장성 출신이고 그리고 옛날에는 그래서 스카르노 정권 시절에 초창기 인도네시아는 뭐 유럽 식민제국을 경계하면서 민족주의 이런 걸 했었는데 지금은 사실 프라보 정부가 어떻게 보면은 유럽 식민제국은 이제 뭐 그거 아니고 중국을 경계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돼버린 거죠. 네, 완전 네. 입장이 좀 달라졌을 수 있죠. 예. 네. 자, 인도네시아에서는 뭐 반둥 정신이라든지 비동맹에 조금 거리를 두는 예, 어쩔 수 없이 이제 입장인 그렇게 된 게 거예요. 사실 인도네시아 입장에서는 이 반둥 정신, 비동맹이라는 게 네. 현재 진행형인 고민이에요. 근데 사실 다른 나라들도 다 마찬가지겠지만 냉전 같은 상황은 아니어도 특히 이제 아시아 국가들, 한국도 마찬가지지만 미국과 인도가 중국이 대립하면서 네. 서로 우리 편에 줄 서라고 하면은 그러면 사실 고민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는 그 수카르노 시절의 비동맹, 근데 사실 수하르토 독재 정권 시절에 미국하고 가깝긴 했지만 네.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비동맹 노선을 포기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공식적으로. 어떤 나라하고도 군사 동맹을 맺지 않아요. 네, 뭐 네. 인도도 마찬가지고 뭐 인도네시아가 1990년대 말 이후에 민주화 정착되는 과정에서 정권도 계속 바뀌고 그래도 네. 전혀 이거는 건드리지 않았는데
이제 올해 초에 이제 반동 70년인 올해 이제 브릭스에 가입을 했죠. 그러면서 그렇죠. 역시 우리는 강대국 추종이 아니라 뭐 글로벌 사우스라 그러죠. 요새는 제3세계 이런 말 네, 대신에 글로벌 그렇죠. 사우스란 말이 글로벌 유행인데 네. 개도국 진영의 일원으로 목소리를 내겠다 이런 뜻을 분명히 했었고 그러면서도 또 브릭스와 비동맹의 주도 세력인 중국하고는 네. 참 이 관계가 문제인데 경제적으로는 당연히 관계를 계속해서 끌고 가겠지만은 그렇죠. 남중국해 문제 안보 위협이 있기 때문에 뭐 미국이랑 군사훈련도 같이 하고 한국 무기도 인도네시아가 많이 사잖아요. 네. 그래서 얼마 전에도 뿌라보아 대통령이 우리 비동맹 노선은 변함이 없다라고 강조를 했는데 일각에서는 공식적으로 비동맹 계속하면서 실상은 어떻게 보면은 다동맹 균형 잡기 이런 아, 거 네, 전략으로 간다. 인도네시아 아. 입장에서는 가장 현실적이고 어떻게 보면은 뭐 불가피하면서도 현명한 판단인 거겠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70년 전과 지금의 세계가 네. 다른 것 같은데 또 비슷한 예. 구석도 있고 이렇게 느껴지는데 사실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뭐 반동회의나 비동맹 운동에 우리 사실 이렇게 많이 안 배웠어요. 예, 맞아요. 언론 보도도 그냥 별로 쓱 없었고. 넘어갔죠. 네. 사실 우리가 잘 모르는 게 네. 굉장히 친미 국가라고 알려졌던 일본, 필리핀, 사우디아라비아 이런 데 다 비동맹 운동에 참여했던 나라들이에요. 그렇군요. 인도는 20년, 그러니까 일본 20년 전에 50주년 반동 회의 때는 네. 고이즈미 주니치로 당시 총리가 막 총리도 가고 오. 이제 한국은 이제 워낙에 이제 미국과 안보 동맹이기 때문에 그런 게 이쪽에 관심이 없었는데 네. 지금 우리가 뭐 비동맹 운동에 이제 와서 가입하자, 뭐 반동 회의에 가자 이런 게 브릭스에 가입하자 예. 이렇게 딱 잘라 말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 반동 정신 같은 거 우리가 어느 한쪽으로 막 쏠려갈 것이냐 균형을 잡을 것이냐 어떻게 보면 우리도 이렇게 반동 정신 이런 거 보면서 좀 참고하고 배워야 될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스스로의 어떤 힘이 또 있어야 네. 되겠죠. 그러려면 자, 이 시대의 반동 정신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오늘 구정훈의 수상한 GPS에서 살펴봤습니다. 구정훈 국제전문기자와 오늘도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KBS 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1시 5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